새벽의 관측 기록은 종종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한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접힌 자국이 남고 숫자와 기호가 규칙적으로 늘어서며 그 사이에 한 번의 흔들림이 얇게 끼어든다. 조명은 밝지 않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가라앉아 있다. 이런 장면은 과학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닮아 있다. 거대한 이야기와 거대한 논쟁이 아니라 손으로 넘길 수 있는 기록의 크기다. 와우 신호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바로 이런 크기의 물건으로 존재한다. 한 번 나타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요약이 먼저 붙는다. 그 요약은 짧아서 오래 남고 짧아서 더 많은 의미를 품게 된다. 대중문화에서 와우 신호는 흔히 우주로부터 온 단 한 번의 인사로 소개된다. 발견자의 놀라움이 제목이 되고 한 줄의 표시가 사건의 핵심이 된다. 과학 뉴스의 요약은 빠르게 전파되고 오래된 사진과 그래프는 영상의 배경으로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실제 관측은 언제나 일시적인 장면으로 압축된다. 그 장면은 밤의 관측실 종이의 흔적, 그리고 인간이 남긴 짧은 메모로 구성된다. 대중은 그 단순한 구성에서 우주와 인간의 거리를 동시에 느낀다. 멀리서 온 듯한 신호와 가까이에 남은 종이 한 장이 같은 화면에 놓인다. 이 주제가 자주 생명을 얻는 장소는 요약의 공간이다. 짧은 영상 게시물의 첫 문장, 다큐멘터리의 도입부는 모두 같은 문장을 변형한다. 신호는 한 번뿐이었다. 그래서 더 특별해 보인다. 한 번뿐이라는 말은 과학적 사실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야기의 장치를 만든다. 반복되는 현상은 설명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단발의 현상은 상상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 대중서사는 이 틈을 이용해 와우 신호를 상징으로 세운다. 상징은 구체적인 맥락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징은 하나의 감정과 결합해 오래 지속된다. 인터넷에서 와우 신호는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바뀌어 유통된다. 외계 문명, 우주적 메시지, 인류가 놓친 기회 같은 표현이 덧붙는다. 어떤 글은 과학적 용어를 사용해 권위를 더하려 하고 어떤 글은 오히려 용어를 지워 신비를 더한다. 그 사이에서 와우 신호는 사실의 형태보다 분위기의 형태로 남는다. 분위기는 한 장의 벼란을 이미지와 함께 만들어진다. 어두운 하늘 전파 망원경의 실루엣 전자 장비에 작은 불빛은 고요한 긴장을 만든다. 이런 긴장은 공포의 형태로도 경이의 형태로도 바뀔 수 있다. 대중이 와우 신호를 기억하는 방식에는 냉정이의 그림자가 섞여 있다. 전파와 감시 우주 경쟁과 기술 발전의 이미지가 한 시대의 공기를 만들었다. 그 시대의 상상력 속에서 하늘은 단지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통신과 탐지의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온 신호라는 말은 곧바로 의미를 부른다. 의미는 종종 누군가의 의도를 전제한다. 의도가 전제되면 신호는 자연현상보다 메시지에 가까워진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와우 신호는 과학적 관측의 한 사례를 넘어 인간이 우주에 대해 품는 소망과 두려움의 그릇이 된다. 대중서사는 또한 발견자의 표정을 필요로 한다. 과학은 익명의 절차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 널리 퍼지는 이야기는 대개 한 사람의 반응에 기대기 쉽다. 놀람, 흥분, 직감 같은 단어는 공유하기 쉽고 관측의 단조로움은 화면에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와우 신호는 기록의 내용보다 기록을 본 사람의 감정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앞에 서면 사건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의미를 얻는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인류가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표지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인류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촉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촉구는 대개 실제 절차의 속도와는 다른 속도에서 나온다. 이 주제는 종교적 언어와도 쉽게 만난다. 하늘에서 온 신호는 계시나 징조 같은 오래된 표현들과 닮은 형태를 가진다. 어떤 공동체는 와우 신호를 우주의 질서가 인간에게 드러나는 순간으로 해석하려 하고, 어떤 공동체는 그 해석을 과학에 대한 오해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바깥 층위의 대중 담론에서는 이런 구분이 정교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신념은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해 매체의 문장으로 옮겨지고, 문장은 다시 집단의 정서로 변한다. 와우 신호는 그 이동을 따라가며 각자의 언어에 맞게 다시 이름 붙여진다. UFO 문화의 성장도 이 주제의 확산을 돕는다. 외계 지성 탐사라는 과학적 프로그램과 외계인의 방문이라는 대중적 상상은 서로 다른 규칙을 갖지만 대중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주 한 덩어리로 묶인다. 와우 신호는 그 묶임의 중심에서 자주 사용된다. 단 한 번의 관측이라는 특징은 방문담과 잘 어울린다. 흔적은 남기되 정체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서사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는 와우 신호를 미확인 비행 물체의 역사와 나란히 놓고, 다른 콘텐츠는 정부 문서와 연결된 암시를 덧붙인다. 이런 암시는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불신의 정서에 기대어 퍼진다. 또 다른 확산의 경로는 교육적 흥미다. 교양 과학 콘텐츠는 와우 신호를 과학적 탐사의 상징으로 소개하며 인간이 우주를 듣는다는 비유를 사용한다. 이 비유는 설명을 쉽게 만들지만 동시에 실제 관측의 성격을 단순화한다. 대중은 신호를 하나의 목소리처럼 떠올리고, 목소리는 곧 인격을 상정한다. 인격이 상정되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만든다. 상대가 만들어지면 기다림과 응답의 서사가 뒤따른다. 이 서사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며 와우 신호를 현재형으로 만든다. 과거의 한 기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다뤄진다. 이야기의 수명은 기록의 접근성과도 함께 늘어난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요약 페이지 이미지 검색은 오래된 종이의 흔적을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바꾼다. 그 과정에서 복제된 이미지는 원래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자막과 새로운 배경음 위에 얹힌다. 한때는 학계와 동호인의 이야기였던 소재가 대중 채널의 정기 코너가 되고 팟캐스트에 반복되는 에피소드가 된다. 어느 해의 기념일처럼 호출되는 순간마다 와우 신호는 다시 새 것처럼 소개된다. 재소개는 보통 같은 결론으로 끝난다.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그 빈자리에 상상과 해석이 들어선다. 이런 반복은 매체의 재활용 구조와도 다 있다. 같은 사진과 같은 그래프 같은 짧은 설명이 시대마다 다시 편집되어 나타난다. 플랫폼이 바뀌어도 핵심 문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한 번뿐이었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 두 문장이 붙는 순간 대중은 과학의 결론이라기보다 이야기의 결말을 접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결말은 설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게 한다. 무엇이었는지는 남겨두고 남겨둔 만큼 상상이 자란다. 이때 상상은 반드시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어떤 상상은 조용한 호기심으로 남고, 어떤 상상은 우주의 침묵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진다. 와우 신호는 그런 사색을 촉발하는 소재로 자리 잡는다.
바깥 층위에서 와우 신호가 남기는 가장 큰 효과는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사건의 형식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측정과 기록 검토와 논쟁의 느린 과정은 짧은 메모의 순간으로 축소된다. 축소는 이해를 돕는 대신 과정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대중은 와우 신호를 과학이 우연히 진실을 스치는 장면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학이 중요한 것을 놓친 장면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두 기억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재료에서 나온다.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 만들어낸 공백이 서로 다른 정서를 담는 그릇이 된다. 이 공백이야말로 와우 신호가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유다. 이 공백은 상품의 언어로도 변환된다. 와우 신호라는 이름은 신비를 가리키는 표지로 쓰이기 쉬워. 수면용 음원과 집중용 배경소리, 미스터리 콘텐츠의 제목에 자주 차용된다. 그때 신호의 과학적 성격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발성과 미지성만 남는다. 단발성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부드러운 갈고리처럼 작동한다. 미지는 위협이 아니라 해석을 미루는 여백으로 바뀐다. 여백 속에서 듣는 사람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배경으로 느끼며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춘다. 그렇게 와우 신호는 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소재로도 살아남는다. 바깥의 이야기에서 와우 신호는 완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있다. 완결되지 않음은 설명의 부족이 아니라 전달의 형태가 만든 효과다. 한 번의 표식과 한 번의 놀람은 많은 사람의 기억에 쉽게 들어간다. 그리고 쉽게 들어간 것은 쉽게 꺼내어진다. 꺼내어질 때마다 같은 공백이 유지되고 그 공백이 다시 새로운 문장을 부른다. 이 층위에서 전설은 사실을 대신하기보다 사실 위에 얇게 덮인 습관처럼 계속 남는다. 밤의 관측은 대개 조용한 반복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가 대중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다른 속도를 갖는다. 한 줄의 기록이 의미를 얻을 때 의미는 종종 관측보다 먼저 달려간다. 와우 신호가 처음부터 미지의 지성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이 설명되기 전에 이미 해석의 자리를 만든다. 해석의 자리는 대개 신념과 공포, 그리고 기대가 차지한다. 이 층위에서 중요한 것은 신호의 물리적 성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호에 어떤 종류의 말을 붙이는가이다. 1970년대 후반의 문화적 배경에는 외계 지성에 대한 상상력이 이미 넓게 퍼져 있다. 전파 통신이 일상이 되었고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시대에 다른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적 논의와 대중적 환상이 함께 키웠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외계 존재를 다양한 얼굴로 그렸고 UFO 담론은 뉴스와 잡지의 주변부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와우 신호는 관측 자료라기보다 상징이 되기 쉬웠다. 상징은 시대의 불안을 흡수하고 시대의 소망을 반사한다. 이 시기의 불안은 기술과 권력에 대한 감각과 연결된다. 냉전의 질서는 감시와 정보 군사 기술의 경쟁으로 유지되고 전파는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통신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호가 오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진다. 이런 익숙함은 쉽게 의심으로 바뀐다. 의심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다. 그때 하늘에서 온 신호라는 말은 감시의 시대가 만들어낸 불안을 우주로 확장시키는 도구가 된다. 우주는 멀지만 신호는 이미 일상에 가까운 기술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념의 언어는 이 확장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은 여전히 의미의 근원이고 징조가 내려오는 장소다. 전파 천문학의 관측 결과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쉽게 오래된 상징 체계와 만난다. 와오 신호가 계시나 표지로 해석되는 경우는 과학적 문서가 그런 해석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신호라는 단어가 이미 특정한 감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신호는 누군가가 보낸 것이라는 직관을 자극한다. 직관은 과학적 절차보다 먼저 작동한다. 이 층위에서 직관은 오류라기보다 인간의 습관이다. 반대편에서는 과학이 신념을 대체한다는 형태의 주장도 등장한다. 어떤 담론은 와우 신호 같은 사건을 통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그 흔들림을 해방처럼 묘사한다. 이런 말은 종종 종교적 확신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과학적 내용과 직접 연결되기보다 사회적 정서와 연결된다. 과학은 때로 제도적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신호는 그 권위가 던지는 한 방처럼 포장된다. 결과적으로 와우 신호는 서로 반대의 세계관에서도 쉽게 쓰일 수 있는 소재가 된다. 한쪽에서는 신비의 증거로, 다른 쪽에서는 신비를 몰아내는 증거로 같은 이야기가 다른 깃발에 붙는다. UFO 문화와 결합할 때 신호의 의미는 더 극적으로 변한다. 외계 지성 탐사라는 과학적 프로그램은 관측과 검증을 전제로 하지만 UFO 담론은 종종 개인의 체험과 정부의 비밀 숨겨진 문서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와우 신호는 이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쓰인다. 과학이 관측했다는 사실이 UFO 담론의 권위의 껍질을 제공하고 UFO 담론이 제공하는 서사적 긴장이 과학 소재의 확산을 돕는다. 이 결합은 조용한 주제를 자극적인 형태로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신비를 잔잔한 추측으로 유지하게도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핵심은 같다. 와우 신호는 그 자체보다 그것이 연결되는 맥락에 의해 성격이 달라진다. 예언적 해석도 이 층위에서 반복된다. 예언은 대개 특정한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뒤 그 사건을 예언의 문장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사회에 남는다. 와우, 신호는 한 번뿐이었고 한 번뿐인 사건은 해석의 여백이 넓다. 여백이 넓으면 여러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신호를 인간이 우주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표지로 읽고 어떤 이들은 인류에게 경고가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대개 검증 가능한 예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의미를 제공하지만 확인할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적 해석은 사실을 바꾸기보다 사실을 둘러싼 감정을 조직하는 기능을 한다. 미디어의 구조는 감정 조직을 강화한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긴 호흡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한 장면의 힘을 버리기 어렵다. 와우 신호의 그래프나 출력 기록은 그 장면을 제공한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잡지는 청중의 귀와 눈을 붙잡기 위해 미지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선택하기 쉽다. 신비를 완전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신비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방식은 흔하다. 이 분위기는 양극화된 주장과도 호환된다. 어떤 콘텐츠는 외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은폐 이야기를 슬쩍 얻는다. 다른 콘텐츠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면서도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반복해 공허한 결말을 남긴다. 공허한 결말은 다음 콘텐츠의 재료가 된다. 이 층위에서 과학과 신념의 갈등이 보이는 이유는 양쪽이 서로의 규칙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과학적 실천은 단발의 사건을 곧바로 결론으로 삼지 않고 반복과 교차 검증을 요구한다. 반면 신념의 언어는 단발의 사건을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상징은 반복되지 않아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불확실성은 신념의 언어에서는 오히려 가능성의 문으로 보일 수 있다. 과학이 말하는 가능성은
제한된 조건을 포함하지만 대중의 가능성은 제한을 쉽게 잇는다. 이 차이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논쟁의 바탕을 만든다. 또한 과학 내부에서도 신호의 단발성은 편안하지 않다. 반복되지 않는 현상은 측정 오류의 가능성을 늘 품고 그 가능성은 연구자의 언어를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대중은 이 조심스러움을 때로 감추기로 해석한다. 조심스러움이 반복될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음모적 해석이 다시 등장한다. 음모적 해석은 자료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란다. 와우, 신호는 빈칸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공격의 소재로 종종 끌려온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와우 신호가 대중에게 제공한 것이 공포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주의 넓이를 실감하게 하는 작은 계기다. 인간이 만든 장비가 우주의 먼 흔들림을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가 더 넓은 체계 속에 있다는 감각을 준다. 이 감각은 종교적 경외와도 닮아 있지만 종교적 확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도 성립한다. 감각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와우 신호는 신념의 갈등을 촉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용한 사색의 재료로도 남는다. 이 층위는 결국 말의 층이다. 어떤 말이 선택되고 어떤 말이 버려지는지가 신호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한다. 외계의 신호라는 말, 미지의 소음이라는 말, 미확인 사건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정서를 부른다. 대중 담론은 종종 가장 강한 정서를 부르는 말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과학적 기록과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록은 조심스럽고 말은 빠르다. 빠른 말은 천천히 만들어진 절차를 앞지른다. 이때 와우 신호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회가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거울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비춘다. 오하이오의 평평한 땅 위에는 낮게 펼쳐진 구조물이 있고 그 옆에는 규칙적인 격자처럼 보이는 철골이 길게 놓여 있다. 멀리서 보면 건물보다 낮고 하늘보다 다 넓다. 이곳에서 하늘은 사진으로 찍히기보다 숫자로 읽힌다. 사람의 눈이 별빛을 따라가듯 장비는 전파의 흐름을 따라간다. 관측은 대개 기나긴 대기보다 조용한 운영의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와우 신호가 기록된 장소로 알려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전파 관측 시설은 바로 이런 규칙의 공간에 속한다. 빅이어 전파 망원경은 당시의 전파 천문학이 가진 조건을 잘 보여주는 장비로 언급된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움직이는 접시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신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 하늘이 장비의 시야를 지나가도록 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런 방식에서는 하늘의 특정 영역이 일정한 속도로 관측을 통과하고 같은 영역이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다시 지나간다. 관측자는 하늘을 붙잡아 두지 못하지만 하늘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두는 조건에서 반복을 얻는다. 반복은 전파 천문학에서 특히 중요하다. 도시의 전파 간섭 대기의 변화 장비의 미세한 흔들림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관측은 오늘날의 이미지 중심 과학과는 다른 형태를 가진다. 많은 작업이 존기와 카드 단순한 출력물의 형태로 남는다. 관측 데이터는 디지털로 기록되지만 연구자는 종종 그 결과를 인쇄된 숫자와 문자 배열로 먼저 만난다.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세기의 값이 줄을 이루고 그 줄을 따라 변화를 찾는다. 변화는 어떤 때에는 천체의 통과를 의미하고 어떤 때에는 인공 간섭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기록과 비교가 함께 따라온다.
같은 하늘 구간에서 비슷한 변화가 반복되는지, 변화가 장비의 조건과 함께 움직이는지, 변화가 특정 시간대에만 나타나는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두되 문서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먼저 고정한다. 빅 이어에서 이루어진 외계 지성 탐사, 곧 SCTI 성격의 관측은 이런 운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넓은 하늘을 오랫동안 듣는다는 목표는 특정한 표적을 좇는 방식과 다르다. 표적을 좇는 방식에서는 움직이는 망원경이 필요하지만 넓게 듣는 방식에서는 일정한 규칙으로 스캔되는 하늘이 필요하다. 빅 이어는 그 규칙을 제공한다. 하늘이 지나가며 남기는 기록 속에서 자연적으로 기대되는 신호와 그렇지 않은 신호를 가려내는 일이 과제처럼 남는다. 이 과제는 당시의 기술 환경을 그대로 품는다. 계산 능력은 오늘날보다 제한되어 있고 저장과 처리의 비용도 크다. 그래서 분석은 자동과 수동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일부는 프로그램이 걸러내고 일부는 사람이 종이를 따라가며 확인한다. 와우 신호가 관측된 시점으로 널리 알려진 때는 1977년 8월 15일 무렵이다. 기록은 하늘의 특정 방향에서 특정한 주파수 부근에서 강한 신호가 짧은 시간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 짧은 시간은 지구가 도는 속도와 장비의 시야가 만들어내는 통과 시간과 관련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빅 이어가 하늘을 드리프트 스캔 방식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지점이 시야를 지나가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 제한이 대략 72초 정도의 규모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 수치는 신호의 발생 원인을 곧바로 결정하지 않지만 당시의 관측이 한 자리에서 무한히 머무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하늘의 한 점은 스쳐 지나가고 관측자는 그 스침의 흔적을 기록으로만 붙잡는다. 빅 이어의 구조에는 서로 가까운 두 개의 시야가 포함되었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하늘 지점을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본다는 형태다. 이 구조는 천체 신호라면 두 시야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반대로 어떤 신호가 한 시야에만 나타나고 다른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와우 신호에 관해 널리 알려진 사항 중 하나는 그 강한 신호가 두 시야에서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곧바로 결론으로 이어지기보다 기록이 가진 특징으로서 보존된다. 왜냐하면 같은 사실은 여러 종류의 원인과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층위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 어떤 형태였는지, 운영 방식이 어떤 제한을 가졌는지, 재관측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졌는지의 맥락이다. 관측 프로그램의 일상은 화려한 사건보다 끊임없는 잡음 관리에 가깝다. 인공 전파 간섭은 당시에도 주요 문제였고, 간섭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다. 주파수 배분과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현장의 전파 환경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다. 게다가 장비 자체의 성질, 즉 수신기의 안정성과 교정 상태는 시간이 흐르며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관측팀은 감도와 기준을 점검하고 하늘에 알려진 전파원으로 장비의 반응을 확인하며 불필요한 변화를 줄이려 한다. 이러한 운영은 과학적 해석의 전제가 된다. 해석은 기록이 안정적으로 생산된다는 가정 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빅 이어 같은 시설에서는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장비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 된다. 당시의 기록은 종종 문자와 숫자가 섞인 형태로 남아 직관적으로 보기에 낯설다. 그럼에도 그 낯설음은 하나의 장점이 된다. 기록은
감정의 문장보다 덜 흔들린다. 누가 무엇을 느꼈는지보다 어떤 시간에 어떤 값이 찍혔는지가 먼저 남는다. 와우 신호라는 별칭은 이 층위에서는 본래의 기록 위에 덧붙은 표식으로만 존재한다. 표식은 인간이 놀랐음을 보여주지만 그 놀람은 기록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 기록은 그저 변화를 담는다.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다음 층위의 작업이지만 이 층위에서는 변화를 담는 장치와 절차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우선이다. 재관측의 역사 역시 이 맥락에서 자리를 잡는다. 한 번의 관측이 눈에 띄었다면 다음 단계는 같은 하늘 구간을 다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드리프트 스캔 방식의 관측에서는 같은 하늘을 정확히 같은 조건으로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대와 계절, 전파 환경의 변동이 함께 얽히고 장비의 설정과 데이터 처리 방식도 세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관측자들은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을 시도한다. 와우 신호가 널리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반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강도의 동일한 신호가 다시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언급은 여기에서 아직 결론을 말하기보다 관측 프로그램이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할 수 없었는지의 경계를 보여준다. 빅 이어의 시대적 의미는 전파 천문학이 비교적 제한된 자원 속에서 넓은 하늘을 체계적으로 훑으려 했다는 점에 있다. 하늘을 오래 듣는다는 태도는 단발의 사건이 아니라 운영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와우 신호는 단지 특이한 한 줄의 기록이 아니라 많은 줄의 기록이 쌓인 가운데 드러난 한 줄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수많은 평범한 관측이 있고 평범함 속에서만 특이함이 구별된다. 이 구별은 장비의 설계와 운영 방식, 기록의 형식과 검토의 관습이 함께 만든 결과다. 중간층의 맥락은 바로 그 결과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했는지를 보여준다. 하늘은 늘 지나가고 종이는 그 지나감을 붙잡는다. 붙잡힌 흔적은 이후의 검토를 부르지만 우선은 흔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차분히 이해해야 한다. 와우 신호가 남긴 가장 단단한 바닥은 전설이 아니라 문서다. 그 문서는 화려한 문장보다 건조한 표기와 시간의 배열로 이루어진다. 어떤 주파수 부근에서 어떤 세기가 나타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으며 그날의 운영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우선적으로 남는다. 발견자의 감탄은 종종 제목처럼 기억되지만 학술적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감탄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정보의 형태다. 그래서 와우 신호를 둘러싼 다음 단계는 늘 같은 방향을 향한다.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기 전에 흔적이 어떤 방식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흔적을 어떻게 다시 읽었는지 정리하는 일이다. 당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전파 관측 시설에서 나온 출력물은 계산기와 종이의 시대가 겹치는 형태를 보여준다. 관측 데이터는 코드로 정리되지만 최종적으로 사람의 손에는 인쇄된 줄로 도착한다. 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세기의 표기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갑자기 커지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 변화가 눈에 띄는 이유는 관측이 대체로 배경의 흔들림 속에서 작은 차이를 찾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출력물 여백에 담당자가 놀람을 표시하는 짧은 표식을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표식은 문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표식이 없어도 존재했을 데이터의 모양이다. 그 시기의 자료는
한 번의 발견을 위해 준비된 실험이라기보다 넓은 하늘을 지속적으로 훑는 운영의 부산물에 가깝다. 따라서 문서의 성격도 사건 보고서라기보다 운영 기록에 가깝다. 운영 기록은 장비가 하늘을 어떤 방식으로 스캔했는지, 두 개의 시야가 어떤 시간차로 같은 하늘 구간을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 통과가 하루의 관측표 안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포함한다. 또한 수신기의 설정과 채널의 구성 관측 중 제거하려 한 간섭의 종류 같은 정보가 다음 확인의 기준이 된다. 와우 신호가 기록된 시점으로 널리 알려진 때는 1977년 8월 중순 무렵이다. 기록은 하늘의 특정 방향에서 수소의 전파선으로 잘 알려진 대역 부근에서 강한 신호가 짧은 시간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 짧은 시간은 지구가 도는 속도와 장비의 시야가 만들어내는 통과 시간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빅 이어가 드리프트 스캔 방식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지점이 시야를 지나가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 제한은 대략 한두 분 규모로 언급되곤 한다. 하늘의 한 점은 스쳐 지나가고 관측자는 그 스침의 흔적을 기록으로만 붙잡는다. 이 장비의 구조에는 서로 가까운 두 개의 시야가 포함되었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하늘 지점을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본다는 형태다. 천체 신호라면 두 시야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한 시야에만 나타난다면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와우 신호에 관해 널리 알려진 사항 중 하나는 그 강한 신호가 두 시야에서 뚜렷하게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기록이 가진 특징으로서 보존된다. 재관측은 문서가 허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관측팀은 알려진 좌표 부근을 다시 살피려 하고 가능한 한 같은 대역을 반복해서 듣는다. 그러나 같은 조건을 다시 만드는 일은 어렵다. 시간대와 계절 전파 환경의 변동이 함께 얽히고 장비의 설정과 데이터 처리 방식도 세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자들은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을 시도하고 다른 시설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이어간다. 널리 요약되는 결론은 비슷한 형태의 강한 신호가 다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단정이라기보다 기록의 상태를 말하는 표현에 가깝다. 문서화의 과정은 내부 메모에만 머물지 않는다. 관측팀과 관련자들은 신호의 기본적 성질과 당시의 운영 조건을 요약해 학계와 교양, 과학의 공간에 소개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그 요약을 바탕으로 가능한 설명을 검토한다. 이때 검토는 단일한 해답을 찾기보다 가능한 범주를 차분히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공 전파 간섭의 가능성은 늘 먼저 다루어지고 장비나 데이터 처리의 특이점 자연 천체에서 나올 수 있는 전파 방사, 그리고 의도적 송신의 가능성이 뒤따른다. 다만 학술적 요약은 어느 한 범주를 과장하지 않는다. 무엇이 알려졌고 무엇이 부족한지가 함께 언급된다. 인공 간섭의 논의는 특히 넓다. 지상에서의 무선 통신 항공기나 위성에서 내려오는 신호 군사 장비나 레이더의 부수 방사 근처 장치의 비정상, 발진 같은 가능성이 당시에도 상식적으로 검토된다. 다만 어떤 간섭이라면 다른 시간이나 다른 방향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더 자주 나타날 여지가 있고 관측팀은 그 흔적의 패턴을 함께 보려 한다.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은 반복의 부족이다. 반복이 부족하면 간섭을 특정할 수도 없고 천체를 특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문서들은 흔히 제한된 결론을 택한다. 기록은 강한 신호를 보여준다. 기록은 그 신호가 반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이상은 추가 자료 없이는 말하기 어렵다.
자연 천체에 대한 설명도 여러 방식으로 제한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혜성이 후보로 언급된 적도 있다. 혜성이 수소 구름과 함께 전파 방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와우 신호 당시 하늘 위치와 혜성의 궤도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소개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곧바로 합의로 굳어지지 않는다. 관측 당시의 장비가 기대되는 방식으로 혜성 신호를 잡을 수 있었는지, 혜성이라면 왜 다른 관측에서 유사한 신호가 안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지 같은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문서의 층위에서 이런 논쟁은 어떤 주장도 검증의 규칙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기록을 다룬 사람들의 이름도 문서 속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당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연구자들은 출력물을 검토하고 특이한 구간을 표시하며 같은 구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관측을 조직한다. 이후 여러 회고에서 언급되는 일부 인물과 기관의 역할은 사건을 영웅담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책임의 흔적에 가깝다. 누가 어떤 자료를 보관했고 어떤 요약을 공개 형식으로 옮겼으며 어떤 재관측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시도했는지가 기록의 맥락을 만든다. 이 맥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본 출력물 한 장이 대중에게는 상징이지만 연구 공동체에게는 분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시설 자체의 운명도 기록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 빅이어는 시간이 지나며 운영이 종료되고 장비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하늘을 훑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의 재관측은 다른 망원경, 다른 관측 계획, 다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 같은 하늘 구간을 다시 본다 해도 동일한 기기에 동일한 조건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불가능함은 사건을 더 신비롭게 만들기보다 문서의 한계를 더 분명히 만든다. 남아있는 것은 당시의 출력과 요약 문헌, 그리고 그 문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검토의 층이다. 이 층은 결말을 제공하지 않지만 결말을 말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까지는 또렷하게 보여준다. 와우 신호에 대한 책임 있는 요약은 대개 같은 결을 가진다. 기록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강한 신호를 보여준다. 신호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호의 기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문장은 과학적 언어가 허용하는 범위를 지키기 위한 문장이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해석이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자료가 특정 해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강제하지 않는 자료 앞에서 과학은 말의 속도를 늦춘다. 출판 문화는 이 느림을 제도화한다. 와우, 신호는 계속 회자되지만 그 회자는 단정적인 결론으로 갱신되기보다는 검토 보고와 회고 관측 기록의 재해석 같은 형태로 누적된다. 때로는 새로운 분석 도구로 옛 데이터를 다시 바라보고 때로는 당시의 전파 환경을 추정해 간섭 가능성을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그 모든 작업은 하나의 전제를 공유한다. 추가적인 반복 관측이 없으면 어떤 결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준이 유지되는 한 와우 신호는 미지의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있다. 이 층위에서 와우 신호는 단발의 관측이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되는지, 단발의 자료가 어떤 종류의 주장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왜 과학이 확신보다 절차를 앞세우는지 보여준다. 전설은 결말을 요구하지만 문서는 결말을 유보한다. 유보는 회피가 아니라 증거의 모양을 그대로 두는 태도다. 그래서 와우 신호를 둘러싼 문서 기록의 역사는 한 사건의 답을 제공하기보다 답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조용히 드러낸다. 다음 층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조건, 곧 신호로 판별하기 위해 무엇을 비교하고 어떤 표준을 세우는지의 문제다.
내부층에서 와우 신호를 다루는 방법은 그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붙잡는 대신 하나의 측정으로 되돌려 놓는 데서 시작한다. 전파 천문학에서 신호는 언제나 잡음과 함께 나타나며 관측은 신호대 잡음비라는 한 가지 척도 위에서 먼저 정리된다. 신호대 잡음비는 관측된 변화가 배경의 흔들림보다 얼마나 두드러지는지를 나타낸다. 와우 신호는 당시 출력에서 매우 강한 봉우리처럼 보였다고 요약되지만, 강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크기라기보다 그 장비가 평소에 보던 배경 흔들림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두드러짐을 뜻한다. 이런 상대성은 분석의 첫 문을 연다. 배경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배경의 변동이 시간과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위에 얹힌 봉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떤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문제가 이어진다. 이때 통계의 문제는 관측의 규모와 함께 다가온다. 넓은 하늘을 오랫동안 훑고 많은 주파수 채널을 동시에 살피는 탐사선은 드물게 큰 봉우리가 우연히 한 번쯤 나타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하나의 채널만 본다면 큰 봉우리는 특별해 보이지만, 수많은 채널과 수많은 시간 구간을 함께 본다면 그 특별함의 기준은 달라진다. 그래서 내부층의 평가는 한 번의 봉우리를 절대적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포함해 의미를 조정한다. 이 조정은 흥미를 깎는 작업이 아니라 우연과 재현을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역폭이다. 전파 관측에서 대역폭은 한 번에 들여다보는 주파수 범위를 뜻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신호가 얼마나 좁은 폭으로 집중되어 있는지가 판별의 핵심이 된다. 자연 천체에서 오는 전파는 흔히 넓은 대역에 걸쳐 분포하거나 물리 과정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폭을 가진다. 반면 인공송신은 기술적 이유로 매우 좁은 대역폭을 가질 수 있다. 와우 신호는 비교적 좁은 대역에 국한된 신호로 알려져 있으며, 이 특징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요구한다. 하나는 좁은 대역이 의도적 송신과도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이나 지구 근처의 인공 간섭도 같은 방식으로 좁은 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좁은 대역은 신비를 보장하지 않고 다만 검토해야 할 후보의 범주를 바꾸어 놓는다. 주파수의 위치도 같은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와 신호는 중성수소의 전파선으로 잘 알려진 1420MHz 부근과 가깝다고 언급된다. 이 대역은 전파 천문학에서 특별히 의미가 크고, 그래서 외계 지성이 의도적으로 송신한다면 이 근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대중적 상상이 따라 붙는다. 그러나 내부층의 분석에서는 상상보다 먼저 전파 환경을 본다. 그 대역은 천문학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인간의 통신 역사에서도 오래 관심을 받아왔고, 전파 규제와 사용 관행이 복잡하게 얽힌 영역이다. 또한 장비의 수신 체인과 필터 설정 채널 분해능이 어떤 주파수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파수의 근접성은 해석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단서가 결론이 되려면 장비의 특성과 당시의 전파 환경이 같은 언어로 정리되어야 한다. 시간 구조는 와우 신호의 특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빅 이어의 관측 방식이 드리프트 스캔이었다면, 천체에서 오는 고정된 신호는 하늘이 시야를 지나가는 동안 특정한 모양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 그 모양은 안테나 빔의 형태와 스캔 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대략 한두 분 규모의 통과 시간 안에서 봉우리의 윤곽이 나타난다. 와우 신호가 약 72초 정도의 지속 시간으로 요약되는 것은 바로 이런 통과의 시간 척도와 연결되어 이해된다. 그러나 같은 시간 구조는 특정 종류의 간섭에서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빔으로 스쳐가는 인공 전파원이 있거나 장비의 내부 발진이 특정한 조건에서 잠깐 강화되었다면 기록에는 비슷한 길이의 봉우리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 구조는 단독으로 결론을 주지 않고 다른 특징들과 함께 맞물려야 한다. 주파수 구조와 시간 구조가 결합되면 도플러 표류라는 요소가 등장한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동안 관측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은 상대 속도에 따라 관측된 주파수를 아주 조금씩 이동시킨다. 천체 기원 신호라면 그 이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작은 표류를 남길 수 있다. 반대로 고정된 지상 간섭이라면 표류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와우 신호는 단발의 기록이고 지속 시간이 짧아 표류를 안정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당시의 채널 분해능과 기록 형식은 오늘날의 연속 스펙트럼 저장과 다르므로 표류를 논할 때는 장비가 제공한 시간, 해상도와 주파수 해상도 안에서만 말할 수 있다. 내부층의 언어는 바로 이 제한을 끝까지 유지한다. 채널화의 방식도 같은 제한을 만든다. 수신기는 연속적인 전파 스펙트럼을 그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일정한 폭으로 나뉜 채널에 에너지를 모아 기록한다. 채널 폭이 넓으면 좁은 신호가 희석되어 보일 수 있고 채널 폭이 너무 좁으면 잡음의 분산이 커져 우연한 봉우리가 더 잦아 보일 수 있다. 또한 기록이 특정한 간격으로만 출력된다면 신호의 세부적인 상승과 하강은 간단한 점들의 배열로만 남는다. 이 때문에 내부층의 평가는 신호의 모양을 과도하게 상상하기보다 기록이 허용하는 해상도만큼만 모양을 인정한다. 인정의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결론의 강도도 함께 조정된다. 빔 패턴과 측면엽의 문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안테나는 하늘의 한 점만을 완벽하게 보지 못하고 주빔 바깥에도 약한 감도가 퍼져 있다. 강한 전파원이 주빔 밖에 있어도 측면엽을 통해 기록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시야가 있는 구조라면 동일한 천체 신호가 두 번 나타날 가능성과 함께 측면엽이 만드는 비대칭적 흔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와우 신호가 두 시야에서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천체 신호의 불리한 단서로도 읽힐 수 있지만 빔과 측면엽의 결까지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 실제 하늘의 전파 분포 장비의 빔 지도, 당시의 스캔 경로가 함께 알려져야 그 단서가 얼마나 강한지 평가할 수 있다. 정형 오염의 관점에서는 은하의 수소 방사와 인공 간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소 전파선은 넓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은하의 구조를 따라 세기가 달라진다. 이런 자연 신호는 하늘의 위치와 함께 움직이며 반복 관측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공 간섭은 시간대 장비의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와우 신호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연 신호로서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지만 인공 간섭으로 특정하기에도 정보가 부족하다. 내부층의 분석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단정 대신 범주를 유지한다. 반복 없는 단발 사건은 후보를 줄이기보다는 후보를 신중하게 나열하게 만든다. 의도적 송신을 논할 때에는 추가적인 표준이 필요하다. 외계 지성 탐사에서는 보통 매우 좁은 대역 시간에 따른 일정한 주파수 표류,
그리고 하늘의 특정 위치에서 반복되는 검출이 함께 요구된다. 반복은 단지 흥미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장비 오류와 우연한 간섭을 배제하는 최소한의 규율이다. 또한 신호가 특정 천체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러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특성을 보이는지,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관련된 부수 신호가 있는지 같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와우 신호는 이 조건들 가운데 일부와 다하 있는 듯 보이지만 핵심 조건인 반복과 교차 검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부층의 결론은 단순한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현재의 자료로는 의도적 송신을 확정할 수 없다는 형태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 내부층의 정리는 의미가 있다. 와우, 신호가 남긴 것은 답이 아니라 표준이다. 한 번의 봉우리가 어떤 언어로 평가되는지 대역폭과 시간 구조 주파수 위치와 장비 특성 도플러 표류와 빔 패턴이 어떻게 한 묶음으로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표준은 이후의 탐사에서 더 엄격한 관측 설계로 이어진다. 더 넓은 주파수 범위를 더 높은 해상도로 저장하고 더 긴 시간 동안 같은 하늘을 다시 보며 여러 관측소의 동시 관측으로 간섭을 걸러내는 방향이다. 내부층에서 와우 신호는 신비의 조각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술의 한 사례로 남는다. 조용한 기록 한 줄이 지식이 되려면 그 줄이 다른 줄들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이 층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와우 신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로 더 오래 남는다. 돌아오지 않으면 대중의 상상력에서 곧바로 이야기의 힘이 된다. 한 번뿐인 사건은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백을 크게 남긴다. 그러나 과학의 마지막 층위에서 이 여백은 낭만적 공백이 아니라 증거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표지로 다뤄진다. 남는 것은 신비가 아니라 규칙이다. 어떤 사건이 지식이 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정리하는 규칙이다. 이 주제에서 반복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전파 관측이 본질적으로 환경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관측자는 하늘을 보지만 동시에 지구 위에서 장비를 운영한다. 지상의 전파 환경 수신기의 안정성 데이터 처리의 선택은 모두 기록의 모양을 바꾼다. 따라서 한 번의 기록은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가진다. 자연이 실제로 그런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과 환경이 우연히 그런 모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강한 도구가 반복이다. 반복은 같은 하늘 방향에서 같은 주파수 부근에서 같은 형태가 다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와우, 신호는 바로 그 도구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확정의 문장은 늘 멈춘 채로 남는다. 대중 담론에서 이 멈춤은 종종 두 방향으로 번역된다. 한쪽에서는 멈춤이 곧 긍정으로 바뀐다. 결론이 없다는 사실이 가능성의 공간으로 읽히고 그 공간은 외계 지성의 개입으로 채워진다. 다른 한쪽에서는 멈춤이 곧 부정으로 바뀐다. 결론이 없으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단정이 뒤따른다. 그러나 과학적 언어에서 멈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멈춤은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를 지키는 선택이다. 확정은 과감함이 아니라 조건의 충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구분이 유지될 때 와우 신호는 지식의 실패가 아니라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와우 신호를 둘러싼 후보 설명들은 시간이 지나며 형태를 바꾼다. 때로는 인공 간섭이 가장 현실적인 후보로 돌아오고 때로는 자연 천체의 특이한 방사가 후보로 언급되며
때로는 혜성 같은 구체적 대상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후보들이 합의로 굳어지지 못한 이유는 후보 자체가 약해서라기보다 결정적인 비교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공 간섭이라면 어떤 패턴을 남겨야 하는지, 자연 방사라면 어떤 반복성을 가져야 하는지, 혜성이라면 어떤 다른 관측에서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지의 조건이 각각 존재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록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는 남고 결론은 좁아지지 않는다. 시설의 운영 종료는 이 상태를 더 고정한다. 빅 이어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하늘을 훑지 못하게 되면서 동일한 장비 조건을 되살려 같은 사건을 기다리는 길은 닫힌다. 이후의 관측은 다른 장비와 다른 분석 체계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장비로도 같은 하늘 방향을 다시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와우 신호의 핵심 문제는 방향만이 아니라 당시 기록이 보여준 신호의 형태와 강도, 그 형태가 당시의 채널화와 스캔 속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까지 포함한다. 새로운 장비는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넓은 대역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옛 기록과 1대1로 비교하기 어려운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 표준이 달라지면 불확실성의 형태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와우 신호가 과학 내부에서 남긴 실질적 유산은 분명하다. 그것은 탐사의 설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남는다. 단발의 봉우리 하나가 논쟁을 부르자 이후의 탐사들은 더 강한 교차 검증을 목표로 한다. 한 관측소의 검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같은 하늘 구간을 더 자주 반복 스캔하는 운영이 강조된다. 또한 주파수 해상도를 높이고 연속 스펙트럼을 저장해 도플러 표류 같은 세부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처리도 더 투명해져 후보 신호의 선별 기준과 제거 기준이 문서화된다. 와우, 신호는 신비를 남기면서도 동시에 신비가 생겨나는 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학을 움직인다. 이때 대중이 붙인 이름은 과학 내부의 언어와 다르게 작동한다. 와우라는 감탄은 인간의 반응을 기억하게 만들지만 반응은 측정의 강도를 대신하지 않는다. 과학은 감탄을 자료로 삼지 않고 자료가 감탄을 정당화하는지 따진다. 그래서 내부의 결론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기록은 흥미롭다. 그러나 기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문장은 감정을 무시하는 문장이 아니라 감정이 결론을 앞지르지 않게 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이 지켜질 때 과학은 한 번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을 절차의 일부로 재배치할 수 있다. 종교와 신념의 언어가 이 주제에 덧붙는 방식도 마지막 층위에서 다시 정리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와우 신호는 우주의 타자성을 보여주는 표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표지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가 세계에 남아있다는 위안으로 작동한다. 이런 작동은 개인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과학적 평가의 규칙은 그 내면의 의미와 별개로 유지된다. 과학은 신비를 금지하지 않는다. 과학은 신비를 결론으로 삼기 전에 신비를 측정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을 요구한다. 바꾸는 과정이 실패하면 신비는 신비로 남는다. 남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상태다. 이 상태는 또한 매체의 습관을 비춘다. 반복되지 않는 사건은 콘텐츠로 재생산되기 쉽고 결말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와우 신호는 세대마다 새로 발견된 것처럼 소개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워지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포장이다. 포장은 시대의 관심사에 따라 바뀐다. 어떤 시대에는 정부의 비밀이 강조되고 어떤 시대에는
외계 생명 탐사의 낭만이 강조되며 어떤 시대에는 통계와 간섭의 문제처럼 기술적 설명이 더 비중을 갖는다. 포장이 바뀌어도 사건의 핵심 조건은 같다. 반복이 없고 교차 검증이 없다. 그러므로 확정은 없다. 마지막으로 남는 교훈은 단발 사건이 과학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단발 사건은 과학이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동시에 다음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와우 신호는 우주가 말을 걸었다고 확정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지만 인간이 무엇을 듣고 있다고 말할 때 어떤 표준이 필요한지 보여주었다. 이 표준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채널 폭과 시간 해상도, 다중 관측과 투명한 데이터 처리 같은 구체적 기술의 형태로 남는다. 그래서 와우 신호는 결국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점으로 남는다. 밤의 하늘은 말이 없고 관측은 그 말없음 위에 숫자를 얻는다. 장비의 불빛은 아주 작은 점으로 남고 종이 위의 줄은 규칙과 우연의 경계에서 흔들린다. 한 줄의 기록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이 큰 목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은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요구한다. 태도는 곧 규칙이 되고 규칙은 다음 관측의 설계가 된다. 관측자는 한 번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곧바로 결론에 닿지 않는다. 봉우리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 봉우리가 나타난 시간과 주파수 그리고 그 순간의 장비 상태다. 이 남음이 기록이 되고 기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다시 읽힌다. 다시 읽는 사람은 같은 감탄을 반복하기보다 같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조건을 만들 수 없다면 결론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와우 신호는 언제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문장으로 설명된다. 흥미롭다. 그러나 아직 모른다. 모른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지식이 자라나는 속도를 지키는 말이다. 그 속도는 조용하다. 하늘을 듣는다는 비유가 남아 있어도 실제 작업은 듣기보다 제기보다 비교에 가깝다. 비교는 길고 길수록 단정은 줄어든다. 단정이 줄어드는 자리에는 더 좋은 장비와 더 많은 관측이 들어선다. 더 많은 관측이 들어서도 어떤 사건은 여전히 한 번뿐일 수 있다. 그때 과학은 사건을 버리지 않고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기준이 부족했는지, 어떤 기록이 더 필요했는지, 어떤 검증이 가능했는지를 정리한다. 정리는 결과보다 느리지만 결과보다 오래 남는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관측실은 다시 일상의 온도로 내려앉는다. 컴퓨터는 로그를 저장하고 종이는 서랍에 들어가며 전파는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간다. 하늘은 여전히 넓고 인간의 장비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을 인정하는 방식이야말로 와우 신호가 남긴 가장 조용한 유산이다. 우주는 말없이 있고 인간은 말이 없는 것을 말로 옮길 때마다 절차를 떠올린다. 절차가 남아있는 한 번뿐인 기록도 과장의 재료가 아니라 다음 관측의 시작점으로 남는다. 그리고 시작점은 언제나 밤의 고요 속에서 가장 작은 글씨로 기록된다.